안녕하세요. 나로 말할 것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이 사람 와이프.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내 계좌가 활활 타고 불기둥 솟는 거 보셔야죠.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 중에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과 주도주를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질문에 팩트가 좀 있어서 오늘 원래 기존 영상에도 전부 다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 제가 올리다 보니까 한 벌써 50개 정도 되고 그거를 줄줄이 다 봐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주도주 찾는 법 일단 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SY 패널 지금 이게 18년 주가, 19년, 20년.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지금 남북 경협 테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게 왜 과거에 이랬었냐라고 질문을 당연히 주실 텐데 상장됐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예요. 과거에 이런 부분이 엄청난 오버슈팅이잖아요.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거를 오버슈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오버슈팅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적정 주가를 훨씬 넘어서 과도하게 올라갔는데 왜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끌고 올라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뉴턴이 과거에 얘기했던 사람들의 미치광이적인 욕망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버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도적인 조작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현재 이런 차트 모양을 봤을 때. 그래서 의도적인 조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전. 이런 거를 한번 타고 나면 가치 투자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문이 또 들어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적정 주가를 구해서 그 적정 주가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해서 그것보다 적정 주가보다 가격이 싸면 그 가격에 싸서 들어가서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가치하고 가격이 같아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미 과거에 한번 적정 주가와 가격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상실되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기업의 경영 상태, 재무 구조, 이런 다양한 거를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작전을 한번 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런 차트 흐름뿐만 아니라 뉴스, 허위 거짓 뉴스를 뿌렸을 수도 있고 대표이사와 세력이 결탁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아마 대주주하고 작전 세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전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모의의 결탁을 하죠. 그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전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탔다는 거는 이 회사의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가치 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I 패널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남북 경협 테마 때문에 상승했었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통 작전 세력주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작전 세력주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작전 세력주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하락 단계, 매집 단계, 분출 단계를 거친다. 한 하락 단계가 2년 동안 펼쳐지죠. 그래서 매집 단계는 아마도 한 4년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고 그러면
한 21년 정도나 돼야 분출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적정주가고 2019년 적정주가 계산하면요 한 2,000원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도 역시나 과거부터 손을 탔어요. 이게 손 탔다는 거는 작전의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브레인 콘텐츠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메모해 놓는 게 이제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다 해놔요. 어떤 얘기냐면 뭐 CB라든지 BW 이런 것도 이제 전에 영상 강의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전환 우선주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자본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의 변동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일단 메모를 좀 해놔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메모가 되어 있는 게 이제 2,000개 종목 중에서 한 500개에서 8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소형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아요. 자본 변동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8년 적정주가, 19년 적정주가 벌써 2,000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지금 여기 제가 계산해 놓은 거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매출로 계산했을 때 2,491원,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5,252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왜 1,141원밖에 안 잡았냐? 18년 적정주가를. 그 이유가 이제 자본의 변동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계산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주가로 계산을 했잖아요. 주가.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뭐 매출이나 저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으로 보통 계산을 하니까 순이익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으로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주가하고 같다고 놓고 전제를 이렇게 전제를 놓고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적정 주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주 가격인데 만약에 주식이 10주로 늘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주식수가 몇 주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만 원래 한 주였는데 10주로 늘었으면 10주 그러니까 9주가 늘어난 거에 대한 희석을 시켜줘야죠. 쉽게 얘기해서 사실은 주가랑 비교하면 안 되고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총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은 매출이 얼만데 이 기업의 시총을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저평가다. 뭐 시총 매출이 뭐 영업이익 이 정도인데 시총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고평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총을 놓고 계산을 하려면 또 나중에 문제가 적정 주가를 구하려면 또 주가로 역산을 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시총하고 비교를 하는데 주가를 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변동되지는 않겠지만 5년, 10년을 놓고서 봤을 때는 주식 발행수가 달라지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CB라든지 BW라든지 전환우선주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리고 자사주 매입 같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수가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줘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디스카운트 이렇게 잡아놓은 게 그만큼 제가 보통 영상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였을 거예요. 디스카운트라고 써놓은 게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디스카운트는 이제 주식 발행수가 늘어난 거죠. 과거 시점보다. 그래서 그것만큼 계산을 해준 거고 프리미엄은 과거보다 주식 발행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또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정확한 가격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디스카운트가 29.472%. 그럼 원래 1,000원짜리였으면 294원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그만큼 주식 발행을 미친 듯이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적정 주가가 1,141원인데 2019년께 2,000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도 주식 발행 수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원래 이 기업 자체는 주식 발행을 엄청나게 해대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공시 보시면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유상증자 밥 먹듯이 할 거예요. 기업의 신뢰도는 이미 깨져 있는 거죠.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우선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가치보다 아래에서 있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오버슈팅 하는 거죠. 또 아래에 있다가 오버슈팅 한번 때리고 또 아래에 있다가 오버슈팅 때리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락 단계, 매집 단계, 분출 단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하락 단계의 기간보다 매집 단계의 기간이 대부분 길어요. 이게 매집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매집 기간이 길어지고 매집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 하락 단계하고 기간이 유사해지죠. 이유는 이 가치보다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면 안 팔아요. 왜 누가 싸게 자기 걸로 싸게 팔려고 하겠어요? 기존의 주주라면 당연히 가치보다 가격을 못 받고 있는데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량하면 우량할수록 매집 기간은 길어져요. 그래서 세력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회사가 부실할수록 매집 기간은 짧아져요. 부실하면 빨리 팔고 싶잖아요. 그 상태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집 기간은 짧아지죠. 그래서 세력들도 더 선호해요. 그래서 크게 터지는 종목은 우량한 기업보다는 부실한 종목 쪽이에요. 다만 10개의 종목, 부실한 종목이 있을 때 뭐 1개는 터지고 9개는 망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고 이 9개를 걸러내고 1개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 10개의 우량한 기업이 있으면 5개는 터지고 5개는 안 터지고 그냥 가요. 문제는 이 터지는 5개도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대신에 망하지는 않죠. SI 패널하고 브레인 콘텐츠는 적정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고 흐름은 적정 주가보다는 오히려 세력의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평선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평선이 뭔지 모르신다고 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하루의 캔들 그날의 주가가 변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캔들 하나로 완성이 되잖아요. 뭐 시가부터 뭐 고가, 저가, 종가에서 그러면 이 캔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약에 10일치를 모았다. 10일치에 캔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10일 이동 평균선이 되죠. 오늘 현재부터 10일 전까지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맞죠? 밑에 보면 그 설명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뭐 제가 그리는 라인 같은 거 다 설명을 써놨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1년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평균 주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이동평균선 보면 되겠죠. 1년 이평선 보면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년치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1년 이평선이. 그래서 이게 요런 방식으로 기준점을 잡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기준점을 잡을 때마다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4년, 15년, 16년, 17년 그리고 제가 보통 주가 지표로 계산을 하니까 주가의 변화량과 주가 지표의 변화량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치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15년을 계산할 때, 16년 계산할 때, 17년을 계산할 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이제 제시하는 가격도 다 다른 게 어디를 놓고 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이에요. 뭐 방법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걸 하시는 것도 굉장히 노가다고 뭐 하나 다 계산해 보려면 보통은 처음에서는 뭐 한 두세 시간씩도 걸릴 거예요. 주가 지표 하나하나 변화량 다 계산해야지 주가 계산해야지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놓고 보냐에 따라서 다 가격은 달라진대. 그러면 좋은 쪽으로만 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놓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따로 하나씩 다 설명드려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긴데 그냥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딱 이거예요. 투자하고 아까 지금 문의 주신 게 뭐 SI 패널이나 브레인 콘텐츠나 너무 좀 세력주 느낌이니까 세력주하고 좀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가치 투자를 하려면 1년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전무하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1년에 100%씩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작전에 눈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개인들의 투자가 아니고 이 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쉽게 100% 벌고 싶은 거죠. 이런 세력도 같이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데 왜 같이 투자를 안 하고 작전을 자꾸 칠까? 작전 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욕심이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주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시장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장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독점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독점은 시장에서 굉장히 못하게 하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식이 100주예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이 100주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원래 발행 당시에는 뭐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야 나 한 주만 팔아 했더니 10만원 좀 팔게. 근데 한 주를 10만원에 샀어요. 거래가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이거는 주식은 이 100주가 모두 다 오늘부터 10만원이잖아요. 10배 뛴 거죠. 순식간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맨날 보는 거죠. 거래량이 다 급감했는데 어쩌다 하나 딱 계약되면 그 수많은 집들이 한 번에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그러니까 이제 작전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내가 주식 보유량을 많이 갖고 나 혼자서 거래 안고 있으면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혼자 다 소유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상폐돼 버리니까 상폐의 사유니까 현실에서는 막 차명 쓰고 여러 명이서 결탁하고 다수가 결탁하고 해서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여기에 일반 투자자가 참여를 안 하면 되잖아요. 참여를 안 하면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없는데 연간 자본금이 작으면 한 20%, 자본금이 좀 많이 크면 한 10%. 어차피 벌 수 있는 거는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뭐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뭐 이런 애들이 정말 주식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주식 투자의 대가잖아요. 뭐 기껏해야 30%안 돼요. 한 20에서 30% 사이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배우려고 하는 투자의 대가예요. 작전 세력이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얘네 뭐 연에 100%도 넘게 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합법적이지 않은. 이게 문제죠, 항상.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서 작전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포착해서 올라타면 된다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자꾸 손절을 강조하게 되는 이 이유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똑같으면 주가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에서 타면 되잖아요. 여기서 타면 여기서 딱 매수하면 대박 나고 여기서 딱 매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런데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 게 올라타려면 여기에서 올라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만큼 먹으면 되지 않냐. 여기서 올라타면 이렇게 꼬꾸라질지 모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시장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넘어갔어요. 올라타야지 하고 내가 딱 들어가잖아요. 내려요. 그러면 손절해야 하네? 손절하고 손절하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타고 내가 타면 내려요. 그러면 손절하고 또 올라가고 이게 무한반복돼요. 결국에는 한 번은 먹겠죠. 그래서 보통 뭐 2대8 뭐 이런 얘기 해요. 2승하고 8패하면 된다. 그래도 먹는 게 많다라고는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2승 8패를 해가지고 수익 내기도 힘들고 2승 8패가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만약에 2승 8패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2승 8패를 해서 수익이 나려면 최소한 여기서는 30%가 나야 되고 4% 손절 정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해야 좀 답이 나오겠죠.
이래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승 8패가 쉽지가 않아요. 2승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30% 먹어가야 하니까. 거의 4%의 손절 다 쳐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뭐 5% 수익 내고 5%는 손절 친다. 그래서 나는 승률을 높일 거다. 승률에 집중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또 돼요. 왜냐면 세금과 수수료가 붙죠. 그래서 보통은 다들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확률적인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부터 판 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제가 블랙잭하고 좀 많이 비교하는데 블랙잭이 승률이 49대 51 정도 돼요. 거의 반반이긴 한데 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딜러가 조금 더 유리한 거죠. 카지노는 이거 먹고 살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플레이어, 일반 뭐 카지노에 가는 손님 같은 경우는,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엄청 벌고 어떤 사람은 엄청 잃죠. 그냥 승률은 반반인데 그건 개개인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주식도 똑같이 놓고 보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수수료하고 세금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거기에다가 이제 초조함. 이제 주식은 문제는 블랙잭 같은 경우는 한 판 하면 끝나는데 문제 주식은 수익을 내려면 기다려야 되고 손실이 하면 손절치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람 심리 자체가 당연하죠.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할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블랙잭 하는 게 돈 훨씬 잘 벌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게 바카라라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세력주 저도 나름 여기에 작전 세력의 본질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사람 심리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라도 얻고 싶고 손실이 나면 이익이 날 때까지 팔기가 힘들어요.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또 마법을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 정말 손절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게 되실 정도면 그냥 지금 제 영상을 보실 일이 없겠죠. 물론 다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카지노 가도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카지노 가서 몇 천만 원씩 따오는 사람 많잖아요. 억대 뭐 재파 터트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대신에 대부분 잃죠. 그 다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다 잃어주겠어요. 가치 투자의 좋은 점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대신에 정말 노가다야죠. 일단은 지식도 써야 되고 그리고 분석도 해야 되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연 10에서 20% 정도는 가능하다.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연 20%씩 10년 지나면 이게 6배가 돼요. 1.2에 10승하면 되죠. 그러면 6점 몇몇 나올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에는 바이오였고 한 봄이 끝나갈 무렵 봄말 그때부터는 남북경합이었고 지금은 반복되고 있고 뭐 가끔 바이오 갔다 남북경합 갔다 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 바이오 전에는 반도체였고 요거를 만약에 뭐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순간에 오를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거의 신이죠. 보통은 그래서 이때부터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죽치고 있죠. 보통은 막 진짜 오랫동안 노리는 사람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주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선주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때 조선주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막연히. 그런데 조선주가 만약에 정말 망해버리면 그 영원히 빠이빠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 스타트 단계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반도체가 2016년도까지 안 좋다는 소리 엄청 많았잖아요. 2017년도부터 고개를 조금씩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막 살려고 그러면 신고점 막 찍고 사니까 비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주도주라는 업종 자체가 주도주로 나가기 시작하면 뭐 분기별로 안 끝나요. 뭐 2, 3년씩은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과거에 조선철강 때도 2007년도 그때도 한 2년 정도 갔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이후에도 2010년도까지 다시 갔죠. 2200포인트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 오래 간 거라고 봐야 돼요. 한 2007년부터 4년 정도 갔죠.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차화정 시대 와가지고 또 2012, 13, 14 결국에 차화정도 3년 갔고 15, 16에 그때 바이오가 잠깐 바이오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때 한미약품이 한번 터져서 갔죠. 그래서 제약주들 한번 쫙 갔을 때 그때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도체 2, 3년 갔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다시 돌고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상승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갑자기 터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뭐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보고 있어요. 2차전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올해 흑자 전환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좀 달라진 얘기가 지금까지 적자 전환 지금 뭐 2차전지들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실제로 주가 봐도 여기 고점인가 고점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나던 기업이요 흑자 났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 다 흑자 전환을 해요. 2차전지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나던 기업이 이제 흑자가 나서 이익이 나는데 여기가 고점이라고요? 내년부터 갑자기 적자로 다시 돌아서요? 2차전지 지금 뭐 핸드폰 같은데 빼고 얼마나 써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2차전지를 더 많이 쓸 텐데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그래도 최소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데 돈 날리고 기업 말아먹으려고 설비 투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면 감이 잡히죠. 왜냐면 설비 투자를 늘려요. 그리고 적자 폭이 줄어요. 그럼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잖아요. 주가는 좋은데 성장률도 괜찮은데 설비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럼 당장에는 괜찮지만 1, 2년이 지나면 이 기업은 이제 그때부터 쇠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사실 어닝 때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 중에서 잘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한 2, 3분기 정도 더 묵혀놓으면 최소한 이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단발적인 건지 지속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제가 바이오가 엄청 좋다고 얘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투자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 얘기도 잘 안 드리고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이었나?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뭐 아니면 도예요. 모으면 뭐 10배가 갈지 20배가 갈지 100배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 사실 10년 이상 박아놨으면 100배 갔잖아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팩사백이 성공한다면 뭐 앞으로도 20배는 더 갈 수도 있겠죠. 대신에 팩사백이 실패한다면 지금 휴지 조각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주도주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뭐 CGV 얘기도 좀 드린 적 있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코나아이라는 종목으로 좀 수익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실생활 이게 코나카드라고 좀 획기적인 선물 카드예요. 요새 좀 많이 이슈되고 있고 이제 슬슬 언론 기사도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코나카드를 처음 한 게 2월에서 3월 정도였거든요. 올해. 그때 당시에는 코나카드 뭐 광고가 처음 나오고 코나아이 주가도 그다지 높지 않고
그때 당시에 알고 이 코나아이라는 기업에서 분석도 해보고 코나카드를 실제로 발급받아서 써보기도 했죠. 근데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좀 만들어놨으니까 뭐 궁금하신 건 보시고. 자기의 관심사 분야가 사실 예측하기는 제일 좋아요. 정말 아까 이런 부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자기의 확실한 관심사 분야거나 아니면 뭐 내부자라거나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야가 아니면 사실 이 지점 잡기는 쉽지가 않죠. 보통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어닝이 한번 터지고 어닝 시즌에 서프라이즈 터졌다. 신고가 막 찍으러 간다. 이미 신고가다. 그런데 그 업종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그 후년 아무리 봐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그냥 신고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요. 그러니까 요때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닝을 중시하는 이유가 이런 데 다 있어요. 뭐 맨날 기사 보면 기사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다들 이 어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 나오면 엄청 막 하락하고 서프라이즈 나오면 엄청 올라가고 확인해주는 이제 실적 발표라는 거는 정말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 같은 데는 어닝 서프라이즈 제대로 한번 터지면 그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죠. 어닝 쇼크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페이스북 2013년도였나? 어닝 쇼크 한번 터진 적 있어요. 주가 그냥 하루에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이때 페이스북에 연결된 진가라는 기업이 정말 하루에 50%가 날라갔죠. 미국은 상한가 없으니까. 이때 페이스북도 한 30% 정도는 맞았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이라. 가치 투자는 결국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고 적정 주가에 올바르게 가격과 비교해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도주도 마찬가지죠. 적정 주가를 내가 구했는데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매년 올라가고 매 분기 올라가는데 가격은 그거보다 싸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게 주도주잖아요. 매년 적정 주가가 올라갈 기업이 주도주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왜 어닝이 중요하냐고 얘기 드리면 내가 생각한 적정 주가 내가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내 판단이 맞는지 그거를 심판해주는 날이 어닝이잖아요. 어닝 시즌이 내가 계산했던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서프라이즈 터지면 대박 나는 거고 쇼크 터지면 빨리 치고 나와야죠. 그래서 사실 손절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계산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닝 쇼크가 팍 터졌어요. 이유를 봤더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바로 손절 치고 나와야죠. 그런 데서 손절을 하는 거지. 왜냐면 뭐 3% 손절, 5% 손절 백날 지켜봐요. 답 안 나와요. 투자의 대가들이 다 얘기해 준 건데 사실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뿐이죠. 뭐 떠들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됐네요. 일단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면 제 나름대로 뭐 최대한 요약을 해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거는 영상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